필요한 그 모듈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필요한 모듈들 임포트를 했고요. 넘파이나 판다스, 매트플러립과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함수들이고요. 넘파이 배열은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이클런으로 시작하는 모듈들은요. 저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모듈에는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가 있고요. 모델 셀렉션에는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온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할 수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있고요.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에는 정규화 또는 표준화와 같은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든 변수들의 스케일을 일정한 값의 범위로 스케일을 변환해 줄 수 있는 스케일러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프리 프로세싱 보면. 그리고 네이버스, 이거는 알고리즘 이름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 이웃들이 알려주는 정보들로 분류나 회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이버스라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KNN 분류기를 사용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은 평가지표. 평가지표에는 뭐 정확도, 기타 등등이 있고 오차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다라고 해서 임포트를 했었고요. 임포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를 한 겁니다. 데이터를 준비할 때 함수 예제 데이터 그냥 바로 불러왔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되면 얘는 그 사이클런의 함수들은 데이터 프레임을 주는 게 아니라 번치라고 하는 객체를 주게 되는데 번치라고 하는 객체는 파이썬의 딕트를 확장해서 만든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확장했기 때문에 키와 밸류 형식으로 자료들을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번치에 저장되어 있는 키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 타겟 이름, 그 다음에 특성 이름. 특성 이름이 컬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겟 네임이 여기 타겟에 012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 없는데 012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는데 그게 그 0은 무엇을 의미하고 1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뭐 등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의 아규먼트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정도의 아규먼트가 뭐였었냐면 return xy. 그러니까 데이터와 특성만 리턴을 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죠. 데이터와 특성을 리턴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와 타겟을 전달받기를 원하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달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데이터라고 하는 키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키에는 그 시리즈 객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되셨죠? 자, 데이터를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탐색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몇 가지 그래프만 그려보고 넘어갈게요. 데이터를 탐색을 하실 때는 배열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데이터 프레임 위에서 만든 게 있으니까 위쪽을 가지고 할게요.
아까 바로 전 시간에 로드 아이리스를 할 때 as 프레임을 추루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데이터만 뽑아낸 게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타겟 한 게 아이리스 타겟 이렇게 해서 시리즈가 있었어요. 여기서 헤드를 보면 앞에서 5개를 보면은요. 세펄 랭스부터 피터 랭스까지 피터 위드스까지 4개의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0번부터 4번까지 행마다 번호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테일도 보시면 세펄 랭스부터 피터 리드 컬럼 이름이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149번까지 있죠. 149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인포를 보시면 그 행이 15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컬럼이 4개가 있다. 컬럼 0번부터 3번까지 컬럼 4개. 그리고 전부 다 널은 하나도 없죠. 모든 변수가 널이 하나도 없게끔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실수 타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프 여러 가지 그 탐색을 할 때 옆에 그 타겟까지 같이 둬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붓꽃의 품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토산지 아니면은 뭐 벌시컬러인지 아니면 버지니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나중에 그 C봉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 품종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줄게요.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와 타겟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볼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시각화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타겟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새로운 변수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파생 변수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나와라. 아까까지는 떴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뜨죠. 이렇게 4개만 있었단 말이에요. 요 4개의 이름 제외하고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피시즈 이런 정도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여기다 무엇을 넣어 주시면 되냐면 아이리스 이게 아까 시리즈였잖아요. 그죠? 0번부터 150번까지 그 순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면 헤드만 다시 한번 볼까요? 헤드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이 첫 번째 꽃의 품종이 뭐다? 품종이 0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파생 변수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없는 새로운 컬럼 이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1차원 배열이나 시리즈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0, 1, 2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요. 무엇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0은 세토사, 1은 벌시컬러, 2는 버지니카. 이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타겟의 값을 0, 1, 2 대신에 세토사 벌시컬러일 거예요. 벌시컬러 버지니카로 문자열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품종별로 시각화를 할 때 012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들이 나올 테니까. 자, 이 문자열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할 때
아이리스라고 그냥 바로 이렇게 했었죠. 아이리스2라고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이리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리스2에도요. 여기. 여기죠. 여기. 죄송합니다. 네. as frame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번치 타입의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있을 거냐면 target names라고 하는 그 키가 있을 거예요. 아이리스2에도. 볼게요. 아이리스2가 있죠. 아이리스2가 있고 여기에 키즈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데이터, 타겟 네임이 있고 피처 네임이 있단 말이에요. 타겟 네임이 뭐냐면 그 품종들의 이름, 이런 품종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면 키로 무엇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타겟 네임즈를 선택을 해보시면 얘가 배열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 순서대로 여기 0에는 세토사를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1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버시컬러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버지니카를 넣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시는 방법은 반복만 쓰시는 거예요. 인덱스와 밸류를 끄집어내요. 어디에서? enumerate. 이렇게. 자, 배열에서 enumerate 함수를 써서 반복을 하게 되면 0번, 여기 i 자리에는 0번, 밸류 자리에는 세토사.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을 하게 되면 i 자리에는 인덱스 1번, 밸류 자리에는 버시컬러. 그 다음 세 번째 반복을 하게 되면 i 자리에는 인덱스 2번, 그리고 밸류 자리에는 버지니카 이렇게 나오겠죠. 프린트만 해볼까요? i와 v를 프린트 해볼게요. 0번 세토사, 1번 버시컬러, 2번 버지니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위쪽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의 값이 여기 0이랑 같으면 그러면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그거는 세토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의 값이 0인 값들을 찾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값은 세토사로 바꿔주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의 값이 1인 것들을 찾아서 1인 경우에는 버시컬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값이? 스피시스 값이 스피시스 이렇게 나왔죠 제가 맞나요? 스피시스 값이 뭐랑 같으면 1이랑 같으면 자 요렇게 찾으면 행 전체 죄송합니다 i가 1이 아니라 i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가 i인 것을 찾으면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런 녀석들이 되겠죠. 이런 녀석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그죠? 행들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죠? 행 전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어디예요? 여기만 필요한 거죠. 여기만. 그죠? 여기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요. 그리고 컬럼 이름을 써줘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에서 무슨 컬럼? 스피시스 컬럼에 있는 것을 찾겠다. 이게 로케이션이잖아요. 행 번호와 컬럼 번호. 행의 인덱스와 컬럼의 인덱스 사용해서 원소를 꺼내는 방법이 로케이션이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로케이션. 이 자리에다 뭘 써주면 되냐면 v를 써주시면 돼요. v가 뭐냐면 v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코드 이해되십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배열 이름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품종의 값이 0인 것들을 전부 찾아서 품종의 값이 0인 것을 전부 찾아서 그 중에서 스피시스 컬럼의 값만 세토사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의 값이 i 1인 거를 찾아서 거기에 스피시스 컬럼의 값을 뭘로 바꾸겠다? 벌스 컬러로 바꾸겠다.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나면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헤드 출력해 보시면 여기가 전부 세터사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세터사. 그죠? 테일 출력해 볼까요? 여기가 버지니카로 바뀌어 있어요. 버지니카로 바뀌어 있죠. 인포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info. 클래스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컬럼 0번부터 3번까지 4개는 실수 타입, 그 다음에 마지막 스피시스는 오브젝트, 문자열 타입이죠. 문자열 타입. 그렇죠?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를 보면 숫자 타입 변수들, 데이터 프레임에서 숫자 타입 변수들의 여러 가지 값들의 널이 아닌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이런 값들이 보이죠. 50% 중위값, 이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스피시스 컬럼에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 세토사 50개, 벌스 컬러 50개, 버지니카 50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각 품종별로 50개씩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확인이 된 겁니다. 물론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서가 없다 그러면 저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머신러닝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판다스의 2차원 데이터 프레임과 1차원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오다가 지난주에 머신러닝 시작하면서부터 넘파이 배열이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이 넘파이 배열 중에서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거고 판다스의 시리즈가 넘파이 1차원 배열을 가지고 만들어진 클래스이기는 하나 거기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 메서드 이름들이 사용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밸류 카운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배열에서 사용할 때와 그 다음에 그 판다스 시리즈에서 사용할 때가 조금 다르죠. 넘파이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넘파이에서 어떻게 썼냐면 numpy.unique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어요. 기억나세요? 유니크 함수를 쓰면 유니크한 값이 뭐가 있느냐 값만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니크 함수에다가 파라미터 중에서 return coun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true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유니크한 값들의 그 개수가 몇 개냐 개수까지도 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변수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2차원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드를 쭉 그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코드가 뭐 몇백 줄이 될 거예요. 파일 하나가 몇백 줄이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위쪽에서 피처라고 하는 변수 이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처라고 하는 변수는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타겟 이렇게 만들었죠. 얘는 1차원 배열이에요. 얘네들은 머신러닝에서 사용하기 쉽게끔 그 만들어진 넘파이 배열 형식인 거고요. 넘파이 배열 형식인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df라고 만들어 둔 거 있죠. df라고 만들어 둔 거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고 얘는 아이리스 타겟. 제가 그 타겟하고 변수 이름 다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이리스를 앞에다 붙인 건데 얘는 배열이 아니라 시리즈란 말이에요. 물론 시리즈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들만 보면 시리즈에서 밸류들만 끄집어내면 그건 1차원 배열이 맞아요. 근데 그 1차원 배열과 동시에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시리즈란 말이에요. 넘파이 배열도 불리언 인덱싱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도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2차원 배열도 불리언 인덱싱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도 불리언 인덱싱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 로케이션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거를 사용하는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 요건 데이터 프레임. 요거 쓰지 않는 게 넘파이 배열이에요. 몇몇 분들이 지금 그런가? 막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넘파이 배열은요. 그 자동으로 매겨지는 인덱스밖에 없어요. 여기 위치가 0번, 여기 위치가 1번, 여기 위치가 2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겨지는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넘파이 배열은 1차원도 마찬가지고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도 우선은 행이 이렇게 있겠죠. 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그 다음에 여기도 인덱스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덱스에서 읽어드릴 칸이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요렇게 인덱스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해서 원하는 행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컬럼 인덱스 사용해서 원하는 컬럼만 뽑아낼 수도 있어요. 넘파이 배열에서 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다른 점은 뭐냐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에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예요. 레이블. 배열이 가지고 있는 0, 1, 2라고 하는 정수들의 인덱스만이 아니라 요 칸 하나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포스트잇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쪽에 있는 시리즈에서 시리즈 출력한 거 있었죠? 위쪽에 보시면. 네. 얘네들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정수 인덱스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칸에 붙어 있는 레이블, 포스트잇. 두 번째 칸에 붙어 있는 레이블,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레이블을 사용할 때 속성이 LOC. 그 다음에 넘파이 배열이 원초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티저 기반의 로케이션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ILOC.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에서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꺼낼 때는 로케이션과 ILOC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이블 기반의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배열이 가지고 있는 012라고 하는 인티저 기반의 인덱스가 있고 그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시리즈와 판다스에서는 그래서 로케이션과 I 로케이션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드를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LOC를 붙여준 게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원 배열은 정수 기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 4번의 값이 무엇이면 그 다음에 인덱스 4번의 값을 뭘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배열이라 그러면. 얘가 배열이라고 했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요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행번호는 상관없고 어떤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그때 몇 번째 컬럼에 있는 게 값을 뭘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배열이냐 데이터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속성이나 사용하는 방식이 살짝 인덱스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변수 이름이 그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2차원 배열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려 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그 레이블 기반의 그 인덱스를 사용하겠다. 로케이션 그렇게 한 거고 여기는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해서 원하는 행을 뽑은 거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서 이게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그죠?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컬럼 이름을 써서 그 특정 컬럼 어떤 특정 행의 특정 컬럼에 있는 값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 행과 컬럼에 있는 값을 v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변형을 해봤고요. 데이터 프레임 변형을 해봤고 디스크라이브를 받고 밸류 카운트를 봤어요. 밸류 카운트를 받고 딱 하나만 그려볼게요. C번 라이브러리에서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페어 플롯. 여기 데이터에다가 df 이렇게 주시고 색깔 hue라고 하는 것을요. 컬럼 이름 중에서 species를 주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16개의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숫자 타입의 변수들에 대해서 세펄 랭스, 가로 길이도 여기 x축도 세펄 랭스, 여기는 세펄 위드스 써볼까요? 네. 이 그래프의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가 세펄 랭스고요. 여기도 세펄 랭스예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그려주냐면 덴서티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만들어준 덴서티 플롯이고요. 파랑색, 주황색, 초록색이 있는데 파랑색은 여기서 보시면 세토사. 그러니까 세토사는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벌시컬러는 이렇게 분포한다는 얘기고 버지니카는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그 분포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가 어떻게 분포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는 세펄 위드스일 거예요. 꽃받침의 너비일 겁니다. 보시면 주황색과 초록색은 많이 섞여 있고요. 그나마 파란색은 분리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다른 것들과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보면. 그래서 세펄 위드스와 세펄 랭스만 가지고 세 가지 품종을 분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여기는 피털 랭스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피털 위드스. 꽃잎의 길이, 꽃잎의 가로 길이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낮은지를 본 거고요. 아무래도 이쪽은 상관관계가 조금 뭐 이런 관계가 나오죠. 이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꽃잎의 길이와 꽃받침의 길이, 꽃잎의 너비와 꽃받침의 길이는 상관계수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높지는 않을 거고 상관관계가 많이 높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 이거는 반대죠.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 X축하고 Y축을 반대로 바꾼 것뿐이에요. 이 대각선에 있는 그래프는 서로 X축과 Y축을 바꿔서 그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경향성이 보이죠. 이런 부분은 상관계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포하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꽃잎의 길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이죠.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 딱 보시면 여기가 확연하게 딱 구별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세토사는 꽃잎의 길이나 꽃잎의 너비만 봐도 이거는 세토사고 어떤 거는 세토사가 아니다. 확실하게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버리면 되겠죠. 꽃잎의 길이나 꽃잎의 너비를 몇 센치 이상 혹은 몇 센치 이하 이렇게 바꿔버리면 세토사와 세토사가 아닌 거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에요. 꽃잎의 길이로만 보면 요 부분, 꽃잎의 너비로만 보면 요 부분인데 이게 두 가지 품종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프로 보면 한 요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는 꽃잎들은 우리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정확도 100% 나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 훈련 잘 시켜도요. 이쪽이 그 특성들의 그 속성값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를 찾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이웃들을 찾더라도 그 다수결에 의해서 A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어서 요 부분에 있는 몇 개들은 약간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틀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정도로 탐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그 통계값 여러 가지 통계값들, 그다음 밸류 카운트를 통해서 그 빈도수들, 그다음에 페어 플롯을 통해서 그 상관계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점도 그래프와 분포를 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 덴서티 플롯을 보는 것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자, 이제 그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진 분류로 할 거냐 아니면 다중 분류로 할 거냐. 이진 분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물고기에서 했었던 것처럼 두 가지 품종만 놓고 분류하는 거. 그게 이진 분류고요. 여기서는 품종이 3개죠. 클래스가 그러니까 3개예요. 이거를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합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어떤 문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또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건데 다중 클래스 분류를 바로 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진 분류와 다중 클래스 분류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하는 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로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할까요? 다중 클래스 분류. 그러니까 3개 이상의 클래스다라는 3개 이상의 클래스를 갖는 문제다는 얘기. 레이블이 타겟이 3개 이상의 클래스를 갖는 문제. 여기서는 그 조건을 딱 맞죠. 우리가 분류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세토사냐, 벌시 컬러냐. 요렇게만 봤다면 이진 분류예요. 세토사와 벌시 컬러만 분류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건 이진 분류인데 세토사와 벌시 컬러와 버지니카를 분류를 하겠다. 3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선택이에요. 특성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훈련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특성이 몇 개 있어요? 특성이 4개. 4개죠, 4개. 특성. 네. 꽃받침에 대해서 랭스 위드스, 꽃잎에 대해서 랭스 위드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과제에 확인해 본 바로는 특성 전부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2개만 선택해서 하신 분은 아직까지 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몇 분 아직 다 못 본 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4개 다 쓰셨죠. 세퍼 랭스 위드스, 피터 랭스 위드스 다 쓰셨죠. 그죠? 네. 그래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생선할 때는 그랬잖아요. 생선에서는 특성이 무게, 길이, 대각선, 그 다음에 하이트, 위드스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뽑아가지고 했었죠. 네, 그죠? 그런 식으로 특성들을 원하는 것만 선택한 다음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거를 피처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변수들은 제거를 해버리고 관심 있는 변수들만 모아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에요. 그 위쪽에 있는 페어 플러스를 보고서 변수들을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거 2개를 선택하실래요? 그러니까 4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선택하겠다라고 문제를 정의한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프 딱 보고서 분류하기 쉬워 보이는 거. 네, 맞아요. 얘네들의 상관계수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 설명에도 피터 랭스와 피터 위드스는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높다. 요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변수들 만약에 2개만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피터 랭스와 피터 위드스만 선택해서 그 문제를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컬럼이 너무 많은데 그 컬럼들 중에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변수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상관관계 그래프, 선점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거 선택해 보면 분류하기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섞여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면 분류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2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근데 보시면 섞여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피터 랭스, 피터 위드스를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마 훈련 성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2개를 선택했을 때 변수를.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탐색을 해본 이유가 그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때 어떤 클래스 분류 문제로 다뤄야 되는지, 이진 분류로 다뤄야 되는지, 다중 클래스 분류로 다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특성들은 전체를 다 사용할 건지 일부만 사용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일부만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일부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런 탐색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과제로 대다수가 하신 것처럼 4개의 특성을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 4개를 전부 다 사용을 해서 거리를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거리를 계산할 때 거리 계산 공식이요. 2차원 평면상에서의 거리 계산 공식을 조금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두 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2차원 평면이면 두 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포인트 1, 포인트 2라고 할게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첫 번째 점의 x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x좌표 여기에 제곱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의 y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y좌표의 제곱 이게 2차원 평면상에서의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 두 점 간의 x축 x축 간의 거리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y축으로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요렇게 만나는 게 직각으로 만나니까 지금 계산한 거는 이 빗변의 거리. 그죠? 이게 두 점 간의 거리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빗변의 거리를 계산한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2차원 평면인데 자,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 3차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축이 3개가 있는 거예요. X축이 있는 거고요.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Z축이 있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좀 입체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니까 이렇게 여기를 X축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Y축이라고 여기를 Z축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그 3개의 축이 만나는 그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럼 공간상의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XY 평면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여기서 X좌표, Y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Z축은 이렇게 올려야 되나?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Z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Z좌표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과 어떤 또 다른 점 사이의 거리에는 여기도 좌표가 3개가 있고 여기도 좌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거리 공식 그대로 2차원 평면에서의 거리 공식을 그대로 확장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 Z좌표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점의 X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X좌표 빼기 제곱 첫 번째 점의 Y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Y좌표 제곱 그 다음에 좌표가 하나가 더 있죠. 첫 번째 점의 Z좌표 빼기 두 번째 점의 Z좌표 제곱 이거를 해준 게 3차원 공간에서의 두 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세계 3차원이잖아요. 시간을 빼고 3차원이란 말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 그러면 평면 XY 평면이 그다음 높이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게 3차원 평면에서의 거리고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변수가 3개 있을 때고 이건 변수가 3개 있을 때고 변수가 4개가 있으면 거리 계산할 때 여기에 뭐가 될까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차원 공간이에요. 그게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은 특성이 하나가 더 있는 거고 6차원 공간은 특성이 하나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더 확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장한다고. 뭐 변수 이름 다른 거 쓸 거 없으니까 그냥 W라고 할까요? W1 빼기 W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X가 꽃받침의 길이면 Y는 꽃받침의 너비가 되는 거고 Z는 꽃잎의 길이가 되는 거고 W는 꽃잎의 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그게 그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4차원 공간. 4차원 공간에서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성 2개만 선택했던 거는 2차원이니까 그래프 그리기 쉽잖아요. 3차원만 해도 그래프 그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3차원 공간 그려놓고 거기에 점들 이렇게 찍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변수를 2개만 선택해서 우리가 분류를 했었던 거고 머신러닝을 할 때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은 다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은 다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도 보니까 전부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공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공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n차원 공간, n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도 n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도 거리 계산하는 방식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정도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데이터 탐색까지 끝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 훈련셋과 테스트셋 분리를 훈련,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하는 과정을 해야 되겠다.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해서 훈련셋에서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과정이 네. 데이터 준비하고 탐색하고 훈련 테스트 분리하고 여기가 그 다음 단계인데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